중국 전역 534개 도시를 초토화시킨 살인, 개미가 한국에 상륙했는데 전문가들이 오히려 웃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진짜 장난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에서 긴급 뉴스로 내보낸 영상 보셨나요?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개미 때문에 무릎 꿇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작디작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중국 뉴스 앵커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전한 내용을 보면요. 무려 435개 도시가 붉은 불개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435개 도시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가 226개인데 중국은 그 2배가 넘는 도시가 개미한테 정복당한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이죠. 근데 더 웃긴 건 중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부서를 총동원해서 붉은 불개미 퇴치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살충제 뿌려대고 전문가들 불러 모으고 예산 쏟아붓고 난리도 아닌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피해 도시가 534개로 늘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애쓰는 동안 붉은 불개미는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중국 정부가 개미한테 백기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중국 농부들 인터뷰 영상 보면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한 농부의 농장은 이미 붉은 불개미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거든요. 그 농부가 말하길 작물 수확량이 30에서 4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농부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뉴스 보면 아예 농작물 전체가 파괴돼서 농사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개미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중국 네티즌들 반응도 가관입니다. 개미 따위로 중국이 멸망하는 거냐?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거냐? 개미랑 싸우다가 온몸이 통통 부어올랐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개미 따위로라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개미 따위가 지금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중국인들 특유의 자존심이 여기서도 발동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피해 지역 중 128개 행정구역에서는 붉은 불개미로 인한 전염병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요. 개미가 단순히 농작물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질병까지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건 그냥 재난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 수준인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고요. 자, 그럼 이 붉은 불개미가 대체 뭐길래 중국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걸까요? 이 녀석들의 정체를 알아보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일단 번식력부터가 말도 안 돼요. 여왕 붉은 불개미 한 마리가 하루에 낳는 알의 개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개? 1000개? 아니요. 무려 1500개에서 5000개입니다. 하루에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알 낳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왕개미 한 마리만 살아남으면 한 달 만에 수십만 마리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이 미친 번식력에 더해서 이 녀석들은 공격성도 장난 아닙니다. 살인개미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붉은 불개미는 위턱과 배 끝에 달린 독침으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독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강한 개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쏘이는 순간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아픈 게 끝이 아니라 수포가 생기고 화농성 트러블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과 쇼크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들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지난달 30일에 중국에서 붉은 불개미에 쏘인 사람이 아나필락시성 쇼크 증세를 보여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2006년에는 46세 중국 여성이 농사일 하다가 붉은 불개미에 물렸는데 결국 아나필락시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개미한테 쏘여서 죽는다니 이게 21세기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죠.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14억 인구와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진 나라가 왜 개미 하나?
제대로 못 잡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는 붉은 불개미의 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생태계라는 게 참 오묘하게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생물이라도 그 생물을 견제하는 천적이 있으면 개체 수가 조절되면서 균형이 유지돼요. 근데 중국에는 붉은 불개미를 먹어치울 수 있는 생물이 없어요. 여왕개미가 하루에 수천 개씩 알을 낳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멈출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상태예요. 온갖 살충제를 뿌려봐도 전문가를 동원해봐도 예산을 쏟아부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 지역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생태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건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지난 1월 10일, 우리나라 뉴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국내 항만시설에서 중국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불개미가 무려 12차례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뉴스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 534개 도시를 초토화시킨 그 개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 이제 한국도 중국처럼 개미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졌거든요. 정부도 긴급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날뛰는 놈들이 한국 땅만 밟으면 바로 박살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근거 없는 허풍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참새예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참새 말입니다. 짹짹거리면서 전깃줄에 앉아있는 그 귀여운 새가 붉은 불개미의 천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의아했어요. 참새가 개미를 잡아먹는다고? 근데 알고 보니 참새는 붉은 불개미한테 완벽한 카운터였습니다. 참새의 식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참새는 먹는 기계예요. 특히 곡식 수확 시즌이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천적이거든요. 실제로 1977년 자료를 보면 1976년 한 해 동안 참새가 먹어치운 곡물의 양이 45,166톤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냐면 5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참새가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몇 개월간 참새잡이를 허용하는 정책까지 내놓았대요. 그때 잡힌 참새들은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로 팔렸다고 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참새의 식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먹성이 붉은 불개미 앞에서는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고요? 참새는 곡물보다 벌레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새들의 주식이 원래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참새 입장에서 붉은 불개미는 그냥 무한리필 뷔페예요. 여왕개미가 하루에 수천 개씩 알을 낳아봤자 참새들이 그거보다 더 빨리 먹어치우면 그만이거든요. 참새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곤충의 양이 자기 몸무게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참새 몸무게가 보통 20g 정도 되니까 하루에 10g의 곤충을 먹는다는 거죠. 붉은 불개미 한 마리 무게가 약 2mg 정도 되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루에 5,000마리 정도의 개미를 먹어치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왕개미의 번식 속도보다 참새의 포식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중국에는 참새가 없냐는 거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과거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참새가 살고 있었어요.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참새 개체 수도 엄청났죠. 근데 1950년대에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주석이 참새를 박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새가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치우니까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참새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상부의 명령은 고법이잖아요. 거부했다가는 자신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참새 둥지를 파괴하고 참새를 쫓아다니며 잡아 죽였고 심지어 참새가 쉴 수 없게 하려고 밤낮으로 꽹과리를 쳐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새가 날아다니다 지쳐서 떨어지면 그걸 잡아 죽이는 거죠.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새는 중국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참새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대요. 이제 참새한테 곡식 뺏기지 않아도 되니까 농업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가 그동안 해충들을 먹어치우면서 개체 수를 조절해줬는데 그 천적이 사라지니까 해충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중국은 더 심각한 농업 피해를 입게 됐고 심지어 대기근까지 겪게 됐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참새 박멸 정책이 중국 대약진운동 시기에 대기근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붉은 불개미 사태가 터진 거예요. 참새라는 천적이 없으니까 붉은 불개미가 마음껏 번식하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은 수십 년 전에 자신들의 손으로 붉은 불개미의 천적을 제거해버린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생태계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1970년대에는 우리도 참새가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치운다고 참새잡이를 허용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체 수를 조절하는 수준이었지 중국처럼 아예 박멸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적당한 수의 참새를 유지하면서 생태계 균형을 맞춰온 거죠. 더 재밌는 건 2015년부터 참새 개체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참새 포획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거든요.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참새 개체 수가 증가한 거죠. 이게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아세요? 바로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 상륙하기 직전에 참새 개체 수가 늘어난 거예요. 마치 한국의 참새들이 붉은 불개미의 침입을 미리 알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는 무적의 존재였던 붉은 불개미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참새라는 천적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놈들이 한국에서는 참새들한테 그냥 간식거리가 된 거죠. 이거 진짜 코미디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참새 말고도 붉은 불개미한테는 더 무서운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의 생태계 교란종 처리 능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각종 외래종, 생태계 교란종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베스. 전 세계 하천을 공포로 몰아넣은 베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녀석들이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버릴 거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베스를 어떻게 했냐고요? 어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쥐포로도 만들고요. 베스가 맛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부터 베스는 더 이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 식재료가 된 거죠. 지금은 베스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잡은 베스를 요리해서 먹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미국 가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논과 하천을 다 파괴할 거라고 걱정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들이 찜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마늘 넣고 매운 양념 넣고 쪄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미국 가재찜 파는 식당도 생기고 캠핑 가서 미국 가재 잡아다가 요리해 먹는 게 하나의 레저 활동이 됐어요. 뉴트리아는 더 가관이에요. 이 녀석들은 원래 모피를 얻으려고 들여온 건데 야생으로 퍼져나가면서 생태계를 교란시켰죠. 근데 한국인들이 뉴트리아를 어떻게 했냐고요? 웅담보다 더 좋은 정력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뉴트리아 고기 파는 곳도 있고 뉴트리아로 만든 건강 보조식품도 나와요. 생태계 교란종이 건강식품이 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63빌딩에 쥐가 엄청 많이 나왔을 때 아무리 잡아도 계속 나타나니까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예 한강 둔치에 사는 쥐떼까지 싹 박멸시켜버렸어요. 쥐가 63빌딩으로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차단해버린 거죠. 이 집념 좀 보세요. 쥐 한 마리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한강 둔치를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인의 생태계 교란종 처리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생태계 교란종을 그냥 박멸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버려요.
먹을 수 있으면 음식으로 만들고, 약이 될 수 있으면 약재로 만들고, 정 안 되면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 들어온 지금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붉은 불개미가 불쌍해요. 중국에서는 무적의 존재였는데 한국에서는 참새들한테는 간식거리고 한국인들한테는 조만간 무슨 요리 재료나 약재로 변할 운명이거든요. 누가 알아요? 몇 년 후에 붉은 불개미 요리가 고급 음식으로 등장할지. 붉은 불개미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한국의 곤충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유충 같은 곤충들이 이미 식품 원료로 허가받았고, 곤충 단백질 바나 곤충 과자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붉은 불개미도 충분히 식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긴 하지만 그건 가공 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고, 오히려 양리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재앙이었던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죠.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중국은 손을 들어버리지만 한국은 그걸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생태계 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확연해요. 중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참새를 박멸했다가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맞았죠. 반면 한국은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왔어요. 참새가 곡식을 좀 먹어치워도 그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건 단순히 참새와 붉은 불개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생태계를, 자연을,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예요. 중국은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참새가 문제가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는 식이었죠. 근데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국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붉은 불개미를 마주했을 때 중국은 속수무책이고 한국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도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보여준 방역 능력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잖아요.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붉은 불개미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부에서는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발견 즉시 박멸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처럼 개미가 퍼지고 나서야 허둥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요. 붉은 불개미 발견 신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죠. SNS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요. 이런 시민 참여형 방역 시스템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는 참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거든요.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몇 마리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빠져나간 놈들이 번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참새들이 나타나서 싹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어선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군사 용어로 비유하자면 중국은 적군의 침입을 막을 방어선이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오는 대로 당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1차 방어선으로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 있고 2차 방어선으로 시민들의 감시망이 있고 3차 방어선으로 참새라는 천적이 있어요. 3중 방어 체계인 거예요. 이 세 겹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기후 조건도 중국 남부보다 한국이 더 춥고 겨울이 길고 무엇보다 천적이 있으니까요. 붉은 불개미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참새를 피하면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추운 겨울도 견뎌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반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534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거든요. 참새를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이미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서 균형을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붉은 불개미는 계속 번식하고 확산될 테고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살충제를 뿌리고 예산을 쏟아붓고 피해 지역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피해만 계속 늘고 있죠. 이건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봤자 계속 새어나가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중국의 이번 붉은 불개미 사태는 단순히 생태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위에서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그 결정이 재앙을 불러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950년대에 참새 박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수십 년 후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겠죠. 아니, 알았다고 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수정할 기회가 있어요. 1970년대 참새잡이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자마자 바로 중단됐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단 생태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요. 이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죠. 반면 중국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늦고 해결책도 획일적이고 실행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평가와 개선은 아예 없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